작지 않은 시간 연설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함께 유기선거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날씨 추워요? 이번엔 접경 지역 4곳의 지방선거 판세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황영철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재철 전 이광재 최문순 강원도지사 복지특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엄재철입니다. 오늘 두 분의 좋은 말씀 기대하고요.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강원 접경 지역이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 얘기 먼저 들어보죠. 먼저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이 상당히 고전하는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쨌든 지방선거가 집권 초기에 이루어질 경우에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상당히 좋은 인물들도 많이 모일 것이고 그리고 경쟁력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긴장 많이 하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럴수록 더 좋은 후보와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접경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당에 대한 투표 성향도 있지만 인물에 대한 투표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4년 전에도 인제에서 민주당 출신 군수가 탄생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물 중심의 투표도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 전 특보님은 강원 접경 지역의 선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은 지방선거라는 것이 현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이런 성격이 굉장히 깊어서 집권 여당에 대한 반대표, 즉 야당에 대한 표를 일정 정도 몰아주는 계속 지방선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결과들도 그렇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과연 그렇게 역대 지방선거처럼 나타날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가 다시 된 이유가 뭐냐면 재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밤을 일으켰고 계엄을 일으켰고 지금도 내란 특검에 의한 재판이 쭉 이어져 있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야당이 여기에 대한 반성과 윤어게인 세력과 재련하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세력과 어쨌든 손을 잡는 스탠스도 취하고 있고 반성이 없네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난 계엄을 일으켰던 세력들에게는 확실하게 심판을 보여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성격의 투표가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좋은 인물들을 해서 뽑아줘야 되는 것도 지방선거의 중요한 역할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이런 바람과 구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한 번쯤 아마 쉽지 않을 거다. 특히나 강원도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표 아성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많이 뒤집힐 거다 이런 생각 예측이 좀 되고 있고요. 한편에 보면 그런 선거 때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바람 앞에 장사 없다. 저는 이번 선거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선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4년 전 지방선거와 8년 전 지방선거를 교차해서 같이 분석해보면 좋은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8년 전의 경우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이 뒤바뀌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의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압승의 선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접경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삼성 군수를 하고 있는 철원의 이현중 군수라든지 화천의 최문순 군수 같은 경우가 재선을 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접경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권 심판 이게 잘못된 이 탄핵과
또 내란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은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을 이끌어갈 인물을 뽑을 때 있어서는 상당히 그 인물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비교가 될 거라고 네. 보고 있어요. 엄특보님은 접경 지역도 바람이 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에 보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듯이 4년 전만 해도 18개 시군 중에 11곳을 단수공천했다는 네. 얘기죠. 그때는 강원도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면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18개 시군에서 전체에서 아마 경선을 통한 그만큼 분위기가 많이 이것도 이제 달라졌다. 인물에 뒤지지 않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런 만큼 예전에는 관록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을 그다음에 그전에 뭐 새누리당이라든가 한나라당 이렇게 네. 대표되는 정당을 보수 정당을 택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다. 불과 4년 8년을 지나면서 역량 있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충분히 당선 가능성을 내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상당히 인물로는 이제 밀리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선 때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지난번에 11곳에서 단수공천인데 이번엔 거의 다 모든 지역이 경선. 경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접경 지역 하면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이곳의 판세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두 분 이들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을 지역 어떤 곳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뭐 삼선 군수로 이제 퇴임을 연임 하시는 제한. 연임 네. 제한으로 퇴임을 하시는 이제 철원의 이현종 군수가 퇴임하고 네. 화천의 최문순 군수가 퇴임을 하는데 이 두 지역이 뭐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이제 공천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민주당에서는 뭐 해볼 만한 싸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후보들이 아마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 부분 철원 하천에서는 새로운 군수가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뭐 앞으로 4년 또 더 나가선 8년, 12년을 책임질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측면으로는 이 두 지역에 삼선을 하신 함선하시고 퇴임하신 현 군수님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철원의 이현중 군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아마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듣고 있고요. 그러나 최문순 군수께서는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을 잘 이어갈 뭐 또 후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구도가 네.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네.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철원, 하천에서 보수색이 좀 변할 수 있을까요? 엄특보님? 철원만 놓고 보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전 선거에서 황금석 전 그 후보님이 363표인가요? 아깝게 떨어진 그렇죠. 경험이 있죠. 363표.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황영철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주공산 삼선 연임 제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깝게 떨어졌잖아. 그럼 이번엔 어쨌든 뭐 되겠네? 네. 라고 하는 심리가 좀 발동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도 여전히 강원도도 이 바람을 비켜나가지는 않을 거다. 어디를 심판할 건가에 대한 이 바람이 비켜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고 또 하나 인물, 인지도, 지지도에서 지지 않는다면 네. 철원 같은 경우는 생각 이상으로 음. 저는 뭐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화천도 보면 삼선 연임 제한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자로 하셨던 김세훈 전 후보자님도 세 번째 도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지역의 좀 민심을 좀 들어보면 이번에는 준비 많이 하고 왔고 이번에는 가능성이 꽤 내보이는 네. 비록 그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정당의 아성이었다면 이번에는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지역에서도 의외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한 그
도약이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내부 경선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두 지역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엄특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네. 두 지역의 민주당의 특정 이제 후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지역도 경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우리도 오늘 패널들도 조심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원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한금석 그 전 의장님에 대한 평가 저도 잘 듣고 있고요. 거기에 또 구인호 전 도의원도 지금 이제 경선에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화천도 역시 두 분의 후보가 경선 채비를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군수 후보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 지역은 좋은 후보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네. 어쨌든 공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후보가 되는 것이 될까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네.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그 문경현 군수 당선 제외하면 철원 군민은 뭐 민선에서 모두 보수단체장의 손을 들어줬고 정치인에게 그러면 철원은 어떤 지역으로 인식이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떤 정치인한테 물어봐서 대답을 얻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철원을 지역구로 갖고 있었을 때 어쨌든 철원은 지리적으로 강원도 수부로부터 좀 떨어져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화천, 양구, 인제와는 또 다른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의 좀 변방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철원 주민들은 그래도 옛날 수부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정치 의식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철원 같은 경우는 철원 신천을 중심으로 갈말 지역, 네. 또 동성 지역, 또 기마 지역 이 세 지역이 나름대로 또 독특한 또 지역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 색이 따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면 단위로 지역색을 네. 얘기하는데 이 철원 같은 경우는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아주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철원 지역 주민과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후보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뭐 양당의 후보가 나오면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 특성을 가지고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요.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강원도에 가깝지만 사회문화 경제적으로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굉장히 가까운 네.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 같은 경우가 수도권의 영향도 상당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엄특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정치적 지지의 흐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네. 그런 여론들이 작동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때와 달리 철원 지역의 보수 진영에서는 좀 단단히 마음 먹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접경 지역 4곳 가운데는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네, 지역이 그렇습니다. 철원군이 아닐까 싶어요. 각 지역에 또 평화경제특구 첫 공모가 올해 시작될 예정이라서 네. 여기에 대한 공약도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네. 경기 인천 경쟁에서 우리 강원 접경 지역이 좀 먼저 준비해야 될 거 어떤 거라고 네. 보십니까? 일단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 통일부가 정동영 장관이죠. 그렇죠. 그럼 정동영 장관한테 좀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비록 뭐 다른 당입니다만 사실은 접경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까지 굉장히 부족했다고 네. 봐요. 앞서서 있었던 통일부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접경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수 시책을 마련했다.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뭐 올 9월 달서부터 어쨌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 지역과 인천 경기 지역과 강원도와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이 경쟁에서 굉장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천 경기 지역과 강원 지역을 구분해서 각 지역에 한 곳씩을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이런 네.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신청하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지금 한 7개 시군이 네. 뭐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발빠르게 준비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경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여러 가지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도 선정하기가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네. 그래서 강원도도 그냥 시군 자체적으로 경쟁하게 중앙정부와 경쟁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자체 심사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네. 이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좀 주문을 드립니다. 엄특보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게 경제특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소외받고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받고 배제되어 왔던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창출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같이 남북 간이 이게 극한 대립 구조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거기서 나중에 이게 남북 간의 협력 관계라든가 개선이 될 경우에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효과를 보지 않겠냐 이런 건데요. 그 남북 협력과 관련한 평화 경제 특구에서 경험이 있을까 어떻게 구상이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험에 두 가지 경험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예전에 고성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갔던 그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한에서는 그 자본력과 기술력을 대고 네. 북한에서는 노동력을 대고 아마 이러한 모델이 될 건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같이 여기에 어떻게 하면 같은 이익을 보면서 어떻게 경제특구를 잘 운영할 건가. 아까 이제 화영철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망이 우선 여기에 좀 제대로 좀 깔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된다면 아마 기대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강원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거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도 이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겠고 여기에 대한 공약도 많이 나올 테고 네. 화천군은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대비해야 되겠고 네.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확대할 예정인 것이 또 표심을 가를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방선거에 이 전략이 어떻게 쓰여질까요? 화천은 한 번도 철도가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차가 들어온 적도 없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요. 그 하나의 이제 이동 수단으로 기차가 들어오면 사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수송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기대치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화천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겨울 축제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산천어 축제 같은 게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산천어 축제에 연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거기에 이제 화천을 찾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동 수단이 지금까지는 다 자가용을 이용한 네. 80% 넘게 그분들이 이용했다면 향후에는 아마 이 열차를 고속화 철도를 통해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편에 저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화천역 이름을 무슨 화천 산천어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름과 이런 거 아예 선점하는 효과를 좀 갖고 오면서 네. 좀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인구만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경제특구 같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네. 이것에 따라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올라가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하는 방식, 이제껏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그냥 여기서 운영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일자리 어떻게, 소득분이 어떻게 배분이 될 건가, 부의 재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네. 기초적인 이런 것까지도 같이 설계가 되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 특구는 정해지고 어느 기업만 혜택을 보고 지원금만 타고 이런 방식의 예전 방식의 네. 그런 방식을 이제 지향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 지역 주민들에게도 들어오니까 나한테도 이런 소득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네. 이런 것에 기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아마 그런 것에 특히 충분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도 기대가 굉장히 많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들도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접경 지역 모두가 평화경제특구를 공모할 때는 구체적인 설계를 오롯이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화천군 역시 삼선 연임 제안으로 새 인물들로 새 판을 짜게 됐는데
최문순 현 군수의 역점 시책이 바로 교육 돌봄 정책이잖아요. 전국 네. 최초 지자체 주도 온종일 돌봄, 대학 네. 등록금 전액 지원도 있었는데, 네. 자, 과연 현직 군수의 정책을 다른 후보들이 계승할지 네.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지 어떤 기조가 좀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죠. 어쨌든 최문순 군수가 그 3선 역임을 하면서 화천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였다. 네. 그리고 화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굉장히 강화시켰다. 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성공적인 군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화천 군수, 최문순 군수 해왔던 것들을 또 잘 이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뭐 국민의힘 후보나 민주당 후보나 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라고 봐요. 최문순 군수가 뭘 못했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최문순 군수가 이것을 잘해왔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표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3선을 역임한 군수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리더가 생겼으면 이 새로운 리더는 지역 주민들에게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네. 봐요. 그 측면에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화천면의 동서 고속철화 철도 시대를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 비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서 고속화 철도가 지금 화천 경제의 중심지인 화천읍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동 오음을 그렇죠. 기점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간동 오음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서 화천읍과 연계시킬 것이냐. 이것이 새로운 군수가 가져야 될 큰 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뭐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군수가 이런 간동오음 지역을 새로운 이 역사권역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화천읍과 연계시킨 네. 발전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철도가 통과하는 시점서부터 네. 화천 경제가 달라지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비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엄전 특보님은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들은 이런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정책을 짤 것인가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파격적인 복지 예산 너무 좋아요. 네. 이것처럼 또 하나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되시는 분들에게 하루 종일 돌봄 시스템 거기다가 대학교 등록금까지 전액 지원하는 이런 고장이 없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파격적 지원하는 데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문제가 사실은 최문순 현 군수님이 삼선까지 오게 된 그 힘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제가 더불어민주당 제가 후보였어도 계속 이건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여기 중단을 하거나 빼지는 못할 겁니다.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번 하다가 뒤로 후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히려 더 확대하면 확대했지 중단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될 건데 새로운 네. 리더십은 화천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강원도 지역과 비슷하게 딱히 이렇게 내세워서 우리가 뭐가 유명하고 뭐고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마땅치가 않은 게 대부분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요. 인구도 적지요. 그다음에 산업 기반도 약하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엔 어쨌든 축제라는 것 몇 개를 통해서 많이 알리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인제와 양구 상황 좀 짚어볼게요. 인제는 최상기 현 군수가 3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엄전 특보님, 현 군수의 3선 경쟁력은 무엇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또 경쟁력에 대해서도 더불어 말씀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3선까지 가면 대부분 3선까지는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3선까지는 보통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게 해줘야지 뭐 이런 심리도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별한 허물이나 이게 잘못이 없지 않는 이상 3선까지는 보통 이렇게 쭉 그 강원도의 시장 군수뿐만이 아니라 도지사들도 보통 3선까지 이렇게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런 심리적 경향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은 공약 중에 지역에 이제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제 기본소득 많이 얘기하는데
아마 이번 선거도 아마 기본소득 이야기하시는 얘기 분들이 나오겠죠.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청년 기본소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좀 있었고,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래도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네. 경향들이 있거든요. 인제 같은 경우도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모토로 이렇게 재선하시고 그랬는데, 재작년인가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은 관광 투자 사업비로 한 647억 정도를 아마 쓰신 것 같아요. 어느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관광 소비 수입은 턱없이 모자라는, 이렇게 가성비로만 따지면 미치는 장사한 거 아니냐. 특히나 재정 자립도가 8.8%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어느 한 군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게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 일은 저는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정당을 떠나서 적절한 배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최상길 현 교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후보가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처음 간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청을 네.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도 인제의 삼성군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힘을 쏟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기대와 함께 많은 애와 힘을 쏟게 될 거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는 관광 얘기해 주셨는데 인제 빙어 축제가 내리 몇 년째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못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대체할 관광 아이템이라고 할 거예요. 이걸 찾는 작업들이 상당히 후보들에게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전국적으로 보면요, 스카이워크가 한 군데 딱 유행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스카이워크가 다 돼요. 네. 다 만들어져요. 어느 날 원주에서 출렁다리가 유행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또 출렁다리가 다 생겨요. 이렇게 인공 구조물은 사실은 한번 만들어지고 따라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일 따라하기 어려운 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죠. 이제는 과연 이런 자연 타 시군이 갖지 못한 고유의 자연 환경이 있거든요. 바로 골짜기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또 우후죽순처럼 막 오게 와서 훼손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한번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오면 2박 3일 체류를 해서 그 안에서 힐링을 하고 자연과 함께 좀 위로가 되고, 이런 관광 형태가 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도 오래가는 관광 시스템이 아닐까, 네.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어느 지역이건 간에 이 왔다 갈 때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에 대한 것. 속초 가보면 씨앗호떡, 닭강정 많이 하나씩 다 들고 오잖아요. 네. 춘천에 오면 닭갈비하고 막국수 먹듯이 사실 인제도 대표적인 음식들을 어떻게 잘 발굴하거나 네. 이렇게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발달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태와 더불어서 인제의 대표 음식 문화가 좀 탄생되길 기대해 보고요. 네. 황 전 의원님,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인제 쪽에선 탈당과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복잡한 상황인데 네.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상황이? 현재까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 토론에 초대받고 나서 지역 주민들 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일단 문석환 후보가 도에서도 국장까지 하고 그렇죠.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네. 문제 제기를 하면서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한 데는 물론 특별한 디테일한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기 민주당 출신 현 군수가 지난 4년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그렇죠. 재선이 재선에 됐거든요. 성공했죠. 그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다가 정당 지지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유력한 뭐 당선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해서 역시 또 국민의힘도 저력이 있습니다. 인제 자체적으로 늘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분들이 그 강구하게 버티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좋은 후보가 나오면 또 겨뤄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문소관 후보 같은 경우가 도에서 국장까지 하고 굉장히 네. 경쟁력 있는 후보였는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뭐 사정들, 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의구심을 가졌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런 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뭐 이양수 의원과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 당협위원장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후보를 놓을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비례대표 선정 과정은 당협위원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쨌든 움직여 오는 것이 네. 관리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또 다른 뭐 이유가 작동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뭐 엄윤순 후보나 양정훈 후보 같은 경우 두 후보 중에서 또 경쟁력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해볼 만하다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 얘기 나눠봤고 이제 또 양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구는 일찍이 출마를 선언했던 조인목 전 양구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야 양당 공천 경쟁이 시작됐어요. 당내 경선이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출마를 지금 선언한 상황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뭐 현 군수가 서웅원 군수. 유력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김한규 전 도의원, 네네. 현 도의원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같이 경선을 치르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당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들어보니까 강원도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모든 자치단체장 선거는 경선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천 과정 속에서도 양구는 경선이 치러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웅원 현 군수가 어쨌든 뭐 지난 4년 동안 잘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 군수의 경쟁력이 좀 높이 평가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역시 있어요. 현재 프리미엄이 작용할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엄특보님은 더불어민주당 어떤 후보들이 경쟁하게 되고 현 군수와의 경쟁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전 군수님이 이제 불출마 선언한 데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과 그리고 또 어떤 이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불출마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도 한편에 갖고는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먼저 군수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오시면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싸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양구도 철흥하천과 달리 이제 전공교체도 한번 해본 데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엎치락뒤치락 해볼 수 있는 싸움이 될 만한 구역이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전직 현직 양국은 의회 의장하시던 분들 두 분이 아마 경선을 좀 네.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 다 아마 지역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고 지역에서 이제 토박이처럼 이렇게 좀 생활을 해오셨던 분이고 네. 또 하나 군의원도 오랫동안 4선, 5선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역에서 이미 그 정도의 그 정치적 그 연역을 갖고 오셨다라면 좀 여기 양구도 좀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또 네. 하나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8개 시군 중에 그 경선 안 하고 단수 공천했던 11곳 이제는 18개 시군이 다 경선하듯이 경선으로 가죠. 더불어민주당도 지역에 이제 중량감 있는 인물들로 그 군수 후보자들 입지자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에 대한 이 탄핵, 계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바람이 여전히 거기도 많이 불 거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바람에 기대서 어쨌든 군수의 당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냐. 네.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구 최대 현안은 주둔 군부대 해체 이전으로 인한 인구 경제 위기,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 등 규제 완화 또 군부대 유유지 활용 이런 방안일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도 있을 테고 강원도와 정부의 또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사실 그 국방개혁 2.0 사업으로 2019년도 12월 6일 날 2사단이 해체가 되고 네. 그전에 군부대가 있을 때는 군부대 때문에 개발이 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제한도 많고 규제도 많고 그런데 막상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거 보면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군인들로 인한 상권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런 장단이 있었던 네. 거죠. 근데 막상 군부대가 떠나고 나서 해체되고 나니까 지역 상권은 다 이제 몰락해 가고 있고
제가 이제 화천 사창리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빈상가들만 쭉 있고 다 죽은 도시가 돼버리는 듯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토지 활용 그 양상을 보면 군부대 땅은 또 국방부 소속 땅이고 학교는 또 교육청 땅 소속이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땅도 토지 다 별개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막상 그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고 땅을 또 주고 사고 팔고 이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그 전 국토를 관리하는 하나의 부서가 다 통틀어서 그것을 관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아니면 교육청이 국방부든 각 지자체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걸 땅을 비싼 돈 주고 지자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 쓰겠다. 빌려줘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이 더 좋지 않겠나는 언뜻 그런 생각도 하나 들었고요. 지역이 피폐화되고 지역 소득이 많이 어려워진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면 이 기회를 여기에 지역 군부대까지도 같이 좀 그동안 피해받았던 지역이니 이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제출도 지자체에서 좀 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좀 섭섭함이 많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 내 접경 지역은 아무튼 역대 선거 때마다 적은 인구수 때문인지 몰라도 중앙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지역 표심이 좀 무시되거나 보수 우세로만 언급되면서 섬세한 논의와 분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기존의 접경 지역에 대한 편견을 좀 타파하고 이번 선거에선 접경지에 대한 그 새로운 시선, 새로운 가능성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황 전 의원님. 우리가 접경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개발이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경쟁력이 굉장히 낮은 지역 이렇게 평가돼 왔는데 이제는 접경지는 접근성만 높이면 경쟁력이 100배가 되는 지역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선 군수가 시장 군수들이 새로 탄생이 되는 차기 지방자치 시대에는 이 접경 지역이 이런 접근성도 높이고 또 강소 지역이 아주 인구가 적은 어쩌면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강점을 갖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리더들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이 좀 기회라고 보는 건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저는 선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보상을 단순히 우리가 돈 많이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주 여건도 좀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강원도가 언제부턴가 뭐 보수의 아성이다, 보수의 땅이다 이러는데 보수가 사실은 어느 특정 정당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리가 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보수가 나쁜 게 아니라 서로의 그 가치와 지향점들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특정 정당의 보수물처럼 전유물처럼 이렇게 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마도 많이 좀 강원도에 특별한 놀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좀 해봅니다. 놀람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말 우리 특히 그동안 소외받았던 접경 지역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